앞서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젊은 작가상은 다양한 주제의식하고 무드가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요. 우선 작품 경향에 대해서는 근데 짧게 20자평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냥 대상작 이응이응부터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자유롭게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이응이라는 기계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마치 빌헬름 라이히가 청소년의 자유로운 성욕 해소를 위해 제안한 길거리 부스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헬름 라이히의 이야기를 하신 심진경 선생님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뭐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빌헬름 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워낙 그 이제 프로이트를 막 이렇게 따라다니던 그런 연구자였다가 이 사람이 이제 아무튼 공산당원이 돼서 뭐 활동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성장치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떠한 욕구를 억압하는 다양한 성장치들에 대한 이야기, 성장치라는 표현을 이 사람이 처음 써요. 그래서 그 성장치가 문제고, 그래서 이게 억압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억압된 성욕을 그때그때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욕이 억압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사회적 범죄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난잡한 뭐 성을 주장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성장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해요. 근데 아주 이론적인 책은 아닌데 다양한 그런 제안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청소년들의 성 욕구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부스 같은 거, 전화 부스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욕구가 생기면 이제 가서 이제 들어가서 욕구를 풀고,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죠. 아무튼 이제 저는 딱 이응이라는 기계를 얘기했을 때 딱 그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소설의 내용에 나오는 그 이응은 단순히 성욕 해소의 기계만은 아니라는 거죠. 혹은 뭐 성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이것 자체가 여기 맨 뒤에 얘가 계속해서 그 이응이라는 그 기계의 체험을 이제 좀 미루다가 거부하다가 맨 마지막에 얘가 이제 그 기계에 들어가서 어떤 체험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자기 돌아가신 죽은 할머니와 이제 그 반려견에 대한 추억도 떠올리고, 그리고 이제 보리차차,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위옹인가 아무튼 그 포옹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도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라 그 기계 안에서 얘가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고, 원하는 이미지였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 안에 다 있었다, 이런 이야기와 이러한 그 타자들이 다 내 안에 있었다. 아무튼 그런 깨달음?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보면서 그게 처음에는 뭔가 그리고 이 문학적 현실이, 여기 문학의 어떤 그 배경이 이런 기계 사용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 기계가 처음에는 뭐 사우나실이나 아니면은 뭐 무슨 마사지샵 이런 데서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뮤지엄, 그 다음에 무슨 뭐 도서관, 뭐 이런 데도 이 기계가 있었다. 뭐 그리고 개인이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계가 뭘까? 이게 그러니까는 요것에 대한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앞부분에 이게 상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막 얼굴을 벅벅 씻어주는 그 할머니, 그러니까 자기를 보살펴줬던 할머니와 또 자기의 반려견,
개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생존 가능한 존재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얘는 자기를 보살펴줬던 존재와 자기가 보살펴줬던 존재를 모두 한꺼번에 잃은 엄청난 상실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실을 어떻게 애도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스토리텔링은 근데 여기에 이응이라는 기계가 훅 들어오면서 요 이응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질주의적으로 좀 설명을. 신유물론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저도 그 심리학 선생님처럼 이 소설을 읽자마자, 그러니까 이응이라는 기계를 보자마자 뷰렐름 라이히가 떠오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성해방이라는 책을 안 읽어봤고요. 뷰렐름 라이히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파시즘의 대중심리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뷰렐름 라이히가 왜 이 성에 집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뷰렐름 라이히가 성해방을 얘기하는 이유는 파시즘과 같은 폭력, 그 인류를 그 거의 뭐 몇십만 명 수준, 몇백만 명 죽였던 그 엄청난 미중류의 폭력이 결국은 리비도라는 것에 대한 왜곡에서 나왔다. 성에 대한 억압이 결국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었고 그것이 지배욕이라는 형태, 폭력이라는 형태, 인종주의라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프로이트에게서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근데 프로이트는 나중에 손절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또 천재들이 약간 주화인마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화인마에 빠지셔가지고 이상한 대체의학 같은 맞아. 이상한 뭐 오르곤 에너지인가 하여튼 거기에 빠져가지고 연구소 차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파시즘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김라 작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친밀성인데 접촉이고 친밀성인데 그것이 거리를 확 좁히는 거잖아요. 거리가 좁아지다 보면 그것이 간섭이 되고 억압이 될 수 있고 어떤 위험이 될 수 있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접촉면이 커질수록 물리적 약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억압과 폭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는 요즘은 이제 남성들도 다 공유하는 어떤 위험 회피적인 성향,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성향, 그리고 전화를 하기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좀 병리적이기도 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요즘 시대를 과잉 접속과 과소 접촉의 시대라고 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접촉면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혼자 지내는 히키코모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썼는데요.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나는 게 지잭의 그런 이제 농담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섹스 없는 섹스, 알코올 없는 맥주, 카페인 없는 커피. 무엇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그 커피 속에서 가장 중액이 되는 것들은 카페인이고 술에서 가장 중액이 되는 것은 알코올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파르마콘적인 의미인 거죠. 되게 좋기도 하지만 쾌락을 주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일군 발암 물질인 거잖아요. 위험이 제거돼. 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 쾌락만을 취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지잭이 굉장히 재치 있게 표현을 한 말인데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런 시대의 풍경들을 조금 더 무닥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접속이 많아지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공허하게 느끼고 외로워지고 고립의 시대라는 또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뭐 성찰이라든가 반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교훈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타사에 대한 상상력이 점점 더 메카니컬한 거, 기계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태, 풍경 이런 거를 그냥 말 그대로 이 기계로서 대체해서 보여준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원하는 완전 무결한 어떠한 형태의 성적 대상 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나의 성욕과 어떤 것들이 해소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이제 말씀하셨던 접촉면의 영역에서 얘가 나를 감염시킬 만한 위험성도 없고, 얘가 내 삶에 대해서 그렇다고 개입하고 내 삶에 참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상황 같은 것들을 언제나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 때 함께 다발처럼 원래는 이게 고구마 줄기처럼 같이 딸려 나오는 상상력인데, 과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배제된 성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사실은 오늘날의 20대들이 많이 할 만한 머릿속의 상상이라는 생각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관계를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무균실 같은 관계, 그러니까 나를 위해하지 않고 나를 위협하지 않는 그런 무해한 관계인데, 그러면서도 억압적 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형태의 대상이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떤 이 기계적인 상상력의 영역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기능적인 건데, 근데 또 우리가 신유물론 요즘에 나오면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이게 도구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기계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계하고의 관계도 관계고, 뭐 브루노 라트르가 이야기하는 대상관계 네트워크 이론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과 관계 맺음으로써 변화하는 우리 몸의 신체성, 우리 몸의 물성, 이거를 이제 김멜레 작가스럽게 굉장히 좀 퀴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쨌거나 퀴어링 되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면적화되고 막 이렇게 부피처럼 더 늘어나고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묘사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성적 관계라고 하는 거에서도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결국에는 이 기계를 또 물성이나 단순한 도구로 그려내지 않으려고 하는 형태의 이 묘사, 관계성,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이제 내가 잃어버린 상실된 존재들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뭐 묘사로도 나오죠. 화살을 한 번 쐈을 때 이걸 잃어버리면 같은 방향으로 한 번 더 쏴야 된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은,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쏘아올린 모든 화살이 이미 내 안에 있었다라는 깨달음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는 사실 없는 거고,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축적되고 뭐 이어지고 또 동시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는 이제 깨달음을 받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가 좀 매끄럽게 그래도 잘 뭐 형성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좀 단순하게 해석했어요. 아까 접촉과 접속의 얘기로 아주 단순하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결국 스토리텔링으로 이거를 맞아요. 전환하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기계와 나 사이에는 스토리텔링이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취향과 기호를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냥 기계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는 할머니와의 기억을 쭉 얘기를 해요. 그냥 할머니와의 접촉면들, 보리차차와의 접촉면들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 기계를 이용한 사람이지만 작가한테 결국 남은 거는 스토리텔링인데, 그러니까 할머니와의 기억은 결국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는 그 지점을 짚은 것 같아요. 접속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이 스토리텔링은 결국 접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접촉을 해야지만 스토리텔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의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포옹을 하는 집단이 또 중간에 나와요. 근데 이 집단은 사실은 오히려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선을 긋죠.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제 포옹을, 그러니까 접촉하는 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경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성행위가 가장 접촉면이 넓은 행위인데 이제 그런 거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런저런 사연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다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살 문제도 마찬가지로 화살 한번 쏘고 또 쏘면 그 이제 기억의 문제로 저는 봤거든요. 회상하는. 왜냐면 그쪽을 한 번 더 쏘면 이제 기억을 했다가 한 번 더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접촉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집중을 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근데 생각이. 그렇게도 읽으면은 다 읽혀지는데, 또 우리가 이제 꽂히게 되는 건 어쨌거나 또 이 이응이라는 기계 매개물이기도 하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적인 것들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 나는 이제 약간 우리가 흔히 보통 기존에 많은 뭐 그런 뭐 문예 이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이 이제 뭐 프로이트부터 문명을 이제 만들고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온 거는 사실은 억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억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결국에는 그게 무슨 그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은 부재하는 어머니의 페니스를 상상하는 게 일종의 예술적 충동이 되는 거고 부재하는 어머니의 페니스를 찾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근친상간적인 욕망에 대한 금기, 뭐 이런 것에서부터 예술적 충동이 발생한다는 식의 얘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버전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되어 왔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억압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어떠한 이야기 만들기,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이응이라는 이 기계 자체가 단순히 어떤 성욕을 해소하는 그러한 예를 들면은 어떤 대신 무슨 뭐 딜도 여성에게 뭐 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단순히 어떤 자극을 주고 쾌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욕구를 해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자기의 경험과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응이라는 기계 자체는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건데 그 이야기는 어떤 나의 욕구, 어떤 금지된 욕망, 억압하고 그 억압된 것이 다시 이제 회귀하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그것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전의 예술의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좀 다른 식의 예술에 대해서 억압되지 않은 그러니까 출발이 억압이 아닌 그러한 어떤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저는 요 이응이란 기계 나온 순간 평론가들은 분명히 이 기계에 다 걸려서 자빠지겠구나.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과의미를 부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네. 근데 사실 여기 있는데 이거를 아니 의미를 꼭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응이 있기 때문에 이응이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소설을 읽을 때 저는 이제 앞부분에 여기 이제 강아지 보리 차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이렇게 발톱이 있어서 얘가 이제 그 집을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발톱 소리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딱 그런 식의 표현들, 그리고 이응이라는 그 글자를 그렇게 이미지로 만드는 그게 하나의 어떤 의미에 고정되지 않고 이거 뒤에 이제 계속 굴러간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글자를 해체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방식이라든가 이게 이 소설의 또 이 장점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되게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포착해서 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고정된 의미의 그런 글자들을 해체시켜서 이것들을 좀 자기 나름으로 굴려본다. 이게 워낙에 김멜라가 잘하는 그렇죠. 그런 모든 방식이잖아요. 것을 이제 퀴어링해서 다 교차해보고 네, 새롭게 네. 구성하려는 시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앞부분에 그거 보면서 아니 사실 이게 우리 집에 이제 좀 늙은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또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학기 중이니까 보통 한 6시 반쯤에 얘가 밖에서 계속 거실에서 막 발톱으로 막 걷는 그 소리가 나서 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 때문에 깨서 이제 아침에 산책 갔다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딱 그거를 딱 이렇게 쓴 걸 보고서는 아 강아지를 키우셨구나 뭐 이런 생각. 한 가지 좀 불만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 너무 좀 관념적인 얘기로 흘러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구체적인 상상력과 묘사들이 되게 장점이었는데 초중반까지는 끝으로 가서는 이제 내 속에 뭔가 다 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면서 좀 관념적으로 흘러버린 것 같아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구체성을 좀 잃어버리고 결국은 좀 뭔가
플라톤주의적인 세계로 떠나는 느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이 이응이라는 기계가 정확히 뭐 성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독성을 제거한 세계에 대한 이 은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톡식한 뭔가 어떤 리스크, 독 이런 것들이 제거된 그야말로 플라톤주의적인 어떤 선함의 이데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지배도 없고 억압도 없고 착취도 없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다. 서로 때리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지도 않는 그럼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겠지. 그런 상상력이 사실은 빌헬름 라이도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매드 사이언티스트들도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SF 소설들도 이제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그려지는 세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의 함정에 또 지혜롭게 빠지지 않으면서 사실은 또 그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관념론적이긴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 이응이라는 기계에 대해서 좀 보여줬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장르 문학 SF 소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SF적인 소재를 다뤄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SF의 흔한 소재의 접근 방식으로 갔으면 결국에는 이 기계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계적으로 지배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인간성을 박탈할 것인가, 혹은 이거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산물의 구성물이고 결국 이 기계가 배포되고 수많은 곳에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생각해도 SF적 상상력에서는 결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굴절시켜서 가는 게 이제 이 김멜러 작가의 전체적인 목표였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실 이게 꼭 기계여야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관념론 흘러가 버리게 결국 자기 자아적인 얘기, 나르시시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버려서 사실은 관계 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커뮤니티라는 것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적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려면 그 독성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변혁이고 혁명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요즘 우리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독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디스토피아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결말 부분에서.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었던. 유토피아였어. 네. 최근에 그 20대 청년 고독사, 20대 청년 고독사 기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0대 고독사 이야기하고 노동자들. 그런데 20대 고독사 비율이 눈에 띄게 현격하게 늘어났다. 심지어 여성 우울증 환자들의 그런 극단적인 자살 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어떤 면에서는 말 그대로 무균실의 상상력 안에 자기 안을 가두게 되는 점점 더 사회적인 어떠한 이 관계가 독성으로 여겨서 그런 것을 회피하게 되는 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경향들을 어느 정도는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설이 물론 뭐 완전한 유토피아도 아니고 완전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애도 방식이고 자기 위로의 형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사학적인 관점으로 이걸 이제 확장해서 보게 되면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이 친구는 마지막 이응을 한번 쓰고 나서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러면 이제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용 안에 있는 뭐였죠? 우유수염과 레인코트 같은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그러면은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방식 경계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위용 같은 경우에도 그 관계의 이게 성적 관계가 돼버리면 위험해지니까 우리는 포옹이라고 하는 끌어안는 관계 안에서 머물러야 돼. 어떻게 보면 머무르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 관계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넘지 않기를 선택함으로써 머무르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이 친구의 마지막 이 결말을 통해 바뀌는 걸까? 아니면 자기 안에 이제는 자기 안에 완결된 세계가 어떤 한편으로는 있는 거니까 그냥 계속 이 세계에 머무르게 되는 걸까라는 뭐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 책 이거 보면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 작품인데 김경욱의 고양이를 어쩌고저쩌고 한 단편 소설 있지 않았어요? 그런 제목이 있긴 네, 있었죠. 그게 저기 마찬가지로 그 일종의 가상 세계죠. 메타버스 세계에서 만난 그 고양이라는 그 캐릭터의 집으로 찾아가는 그 중년의 남자 이야기. 실제 이제 그 고양이 집을 찾아가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거기가 이제 오늘날 치면 메타버스 세계죠. 메타버스 세계였다라는 걸로 끝내는 당시로서 굉장히 좀 앞서갔던 소설이었고, 근데 제가 아까 그 저기 박근혜 선생님 자꾸만 관념에 머물렀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소설에서 문제의식이 크게 나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소설이.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거를 이응을 성적인 걸로 해석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인간이 접촉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게 했거든요. 뭐 예. 성인 거죠. 아니 성이 아니라 감각적인 어떤 그러니까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 세계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도 결국은 그거는 이제 비접촉이잖아요. 비접촉이니까 그러니까 접촉의 세계에서 과거 접촉의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풍부한 감각을 느꼈고 그게 얼마나 스토리텔링화돼서 나한테 전해졌을 때 그게 얼마나 그리웠고 좋았던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다 있었다는 건 내 과거에 내 기억 속에 다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감각이 줄 수 있는 모든 행복이. 그러니까 결국은 접촉과 접속이라는 이 이분법에서 타개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나? 그게 나쁜가? 왜 여기서 그 위용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구체와 이 위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둘 다 안전한 관계고 오히려 그 위용에서 왜 누군가 뭐 이성으로 접근했을 때 두 사람이 예. 둘이서 이용을 이용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나쁜가? 왜 거기서조차 그 아까 독성 그걸 빼려고 하지? 예, 저는 그래서 좀 마지막에 좀 파격적인 결말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랄까 좀 에세이적인 안전한 세상으로 결말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접속은 결국 접촉에 닿지 못한다는 그 예전의 김경욱의 작품과 고양이 키우기였나? 잘 모르겠. 그 문제의식이 한 20년 정도의 지금 시간 간격이 있을 텐데 거기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아니 근데 여기에서 이응은 얘한테는 일종의 애도의 한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이응을 의미도 활용하는 있죠. 거는 그러니까는 할머니와 보리차차를 상실하고 난 다음에 그 상실감을 이제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위용도 해결이 가고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스토리텔링화 돼 있으니까. 위용에서 내가 이 기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기계에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얘가 마지막에 무슨 어떤 새가 그 유리를 이렇게 콩콩 찍으면서 그러니까 얘가 너 보리차차 너 이제 날 수 있게 된 거야?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날개로 나는 법을 배운 거야? 그러면서 나는 울고 있었지만 비옷을 입고 빗속을 걷는 것처럼 두 뺨은 눈물 자국 없이 보송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감각의 세계인데 눈물을 울고 있었지만 눈물이 나진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이제 애도가 여기에서 완결이 된 거죠. 일부는 물론 이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 안에 뭐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응이라는 그 기계가 뭐 아무튼 그런 얘가 계속 그거를 사용을 지연시키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애도를 하게 됐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위용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그럼으로써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소될 수 보면 있는 새로운 거 형태의 아니에요? 이제 또 기억의 접촉면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소설이 음.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
이응이라는 기계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해석적 지점이 또 생기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이런 기계를 여기 이 작품 속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편이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이응이라는 기계를 투하함으로써 뭔가 이게 이 소설 자체가 상당히 좀 풍성해졌다. 어떤 면에 좋건 나쁘건 간에.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그러니까 어떤 요리로 치면 킥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아무튼 좀 작가의 어떤 개성이 돋보였다. 그런 점에서. 좋은 차관이라고 생각해요. 소재적인 층의 소재에 갇히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SF적인 상상력도 포함이 되면서 또 거기 그 장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에 갇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잘 쓴 소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이 약간 아쉬웠다. 굉장히 유물론적인 얘기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유심론적인 얘기가 돼버리는 바람에 유물이 유심되고 유심이 유물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도 결국 메커니즘이고. 그렇다고 너는 그럼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만. 저는 뭐 오히려 그걸 못 넘어서 아쉬웠다. 좀 못 넘었다. 어쨌든 이 작품 집에는 요 작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대상작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벌써 쉬어? 다른 작품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아니 근데 앞으로 그러면은 6작품을 계속 해야 되잖아. 지금 좀 하고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두루두루 6작품을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흐름상 지금 좀 끊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쉬었다 다음 작품 하도록 하겠습니다.